오늘은 다시 오늘 심리평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 예.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심리학 진로를 선택하셔서 수련을 받으러 가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심리평가를 하면서 보내실 겁니다. 연주쌤은 수련을 받는 동안 전체 시간 중에 심리평가에 쓰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저희 큐레이터 일주일에 4개 반 정도였거든요. 거의 매일 평가를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100으로 모았을 때 심리평가에 쓰는 시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5%. 75, 엄청나죠. 이예림 선생은 수련 받을 때 네. 전체 비중이 심리평가에 쓰는 게 어느 정도 됐나요? 1대1로 하는 심리평가요? 아니 뭐 어떤 거든지. 저는 기관 특성 때문에 60% 정도. 네. 기관 특성이라 되게 적게 한다고 해도 60%. 좀 많으면 75%? 아니죠. 75%도 사실 많은 게 아니죠. 한 95% 하는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심리평가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애를 봐도 나오지만 맨날 심리평가만 시킨다든가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심리평가만 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김동욱 씨, 심리평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상당히 이제 민원성, 불만의 글들도 많은데 그럼 심리평가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인가요? 심리평가가 잘못되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된 일만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너무 약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치료와 연구가 있지 않을까. 치료와 연구가 있다. 연구는 뭐 사실 병원에서 많이 시켜요. 치료가 약간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치료자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학과 치료가 과연 관련이 있는 분야였던가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학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치료가 우리가 시작됐을 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이 심리치료라는 건 전혀 어떤 다른 영역으로 존재했었고 그거는 정신의학의 영역이기도 했었고 종교의 영역이기도 했고 교육의 영역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분야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단적으로 초창기에 트머가 사이콜로지컬 클리닉이라는 걸 차렸을 때 거의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아니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니라고 되게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치료를 하는 게 우리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무조건 치료를 안 하니 우리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너무 당연시 얘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막상 수련생들 키워보면 치료를 하라고 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애를 단 1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안 하려고 하지 치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 거의 찾은 바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역할일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심리평가에 대해서 많이 최근에는 우리가 심리평가를 하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연주쌤 심리평가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심리평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습니까? 전문의원들에게. 저희 요즘 심리평가요? 과연 플랫터리를 뭐 맞는다 이런 거 아닌가요? 종합심리 검사를 수련 내내 그것만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지난 50년간 주체 사상을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모든 걸 해야 되느냐? 어느 날 김정은이 나와서 우리가 주체 사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앉아있던 북쪽의 국민들이 되게 어리둥절하시겠죠. 어쨌든 그만큼 되게 도전적인 이야기긴 하죠. 이혜림 선생은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 심리평가에 대한 최근에 너무 똑같은 것만 한다와 분명히 다른 줄알았는데 비슷한 얘기를 자꾸 쓰게 된다. 사람은 달라졌는데 보고서는 늘 일관되다. 신뢰도가 높다 못해 사람이 달라져도 보고서가 너무 신뢰도가 높고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보고서가 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건 상당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 그럼 우리 앞으로 이 심리평가의 이 시대 때 앞으로 우리 뭐라고 살아가야 되느냐, 답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저는 언제나 그 솔루션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로 찾습니다. 전 역사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꿈이 사학과를 가는 거였어요. 학부 진학을 할 때. 너무 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절대 못 가게 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을 돌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니 왠지 먹고 살 자신이 없어서 되게 비겁하게 인상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제 꿈이 있다면 우리 심리학과 안에 심리학사 과목을 꼭 넣고 싶은 모든 교수님이 다 반대하시는 그 과목을 꼭 되게 넣고 싶은 꿈이 있어요. 임상심리학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누구도 심리학자에게 임상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임상심리학자라는 직군이 생기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지능이에요.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필요시 됐기 때문에 임상심리학자들이 출범이 됐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지능검사는 참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수련할 때도 지능검사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않잖아요. 되게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좀 기이하게 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지능검사를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고 정말 이걸 전문가다라고 할 만큼 이해하고 배우느냐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지능에 대해서 잘 배우느냐라고 봤을 때 어디 사학기가 누굴지 지금? 우리 사학기가 없죠. 다시 방학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원자가 5명이라는데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 내일 보낸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는 거죠 이거. 굳이 이거 잘 삭제해 주세요. 편집을 좀 하고. 자 그럼 그림아. 네. 심리평가를 들었지. 네. 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배웠어? 심리평가 과목 안에 지능, MMPI, 인상화사 검사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해석? 그 각각의 검사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배웠어요. 네. 참 건성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요. 우리가 임상심리학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직 지능학 때문이거든요. 근데 참으로 지능을 건성으로 배우고 대단치 않게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임상심리학의 가장 코어고 다른 분야랑 우리를 가장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건 전혀 치료가 아니거든요. 치료는 아시다시피 온 세상 인문사의 모든 전공이 다 자기가 치료가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치료가 안 되는 전공이 어디 있어? 철학 치료도 있고, 역사 치료도 있고, 역사 힐링이 있지. 역사의 그 장면들 돌면서 힐링을 하고, 중문 치료 같은 건 없나요? 모든 인문사회가 다 전문가는 좀 잘 큰 나라가 있으니까 치료 안 해도 되니까 장사 안 되는 모든 과가 치료를 하잖아요. 지금. 그 분야가 얼마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분야가 얼마나 망해가고 있느냐의 지표기도 하거든요. 지금 모든 장사 안 되는 과가 다 치료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레드오션 중에 이렇게 큰 레드오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치료를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스탠스상으로 정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심이 있어요. 치료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작됐던 거는 지능검사 때문인데, 그럼 지능검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유일하게 심리학자들이 지능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우 유니크하고 놀라운 분야거든요. 어느 분야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요. 인간의 지적 기능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냐, 이런 되게 당대로서는 정말 다른 분야에서는 감히 옮뜯어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유니크한 영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였다는 거죠. 물론 당시의 심리학에서 매우 기초에 가까운 분들이죠. 자, 이분 뭐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손다이크 씨. 예, 아마 모든 학부생에게도 십수번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죠. 뭘로 유명하시죠? 네? 고양이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고양이 학대하신 분이잖아요. 고양이 가뒀다가 탈출시켰다는 거 했던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자, 이분은 이제 그건 이제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썼던 것들이고, 이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방향을 가지고 간 것은, 이 시절은 참 좋은 시기예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 막 심리학의 개론에 막 나오는 이런 시대였고, 여러분의 학위 논문은 절대 그런 데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분이 더 유명해진 건 사실 지능에 대한 논쟁 때문이죠. 손다이크는 기본적으로 지능에 대한 관점을 얘기할 때 사람마다 지적 기능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형태의 측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대 모든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과연 이게 측정이 돼, 비교가 돼? 라는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 이유와 이론과 방법론들을 그 옛날부터 심리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달리 찰스 스피어만 같은 사람은 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과제들을 행하는 건데, 그 행하는 일들을 잘 보면 그 안에 공통적인 배후에 공통 능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봤어요. 결국은 그 공통 능력은 측정이 가능하다고 봤고, 이것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지능 지수라는 게 사실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의 모든 지능 검사는 스피어만의 입장, 저 G라는 일반 요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현실화시킨 거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 되게 어려운 이론을 연구하고 있던 기초심리학이 있었다는 데서 저는 임상심리학의 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쓸모있는 검사가 생기고 안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를 떠나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이미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심리학 외에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기초 체력이 정말 허술하단 말이죠. 과연 어느 심리학과가 그렇게 순수하게 어디에도 응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학 기본들을 지금 잘 정립하고 연구해 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암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임상심리학의 미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한국 심리학이 지금 기초가 잘 단단하게 다져져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당장 우리 덕성만 해도 기초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덕성에 기초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김종훈 교수님이 기초심리학을 전공하셔서 기초를 안 하고 계시죠. 네. 오직 그분 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기초를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기초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비단 덕성여대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런 뭔가 항상 기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기초가 없는 채로 과연 무엇을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으로 다른 분과, 우리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다른 분야와의 경쟁 얘기할 때, 단절 요새 뭐 치매센터에 뭐 간호사를 막 가려고 하는데 거기 우리 자리인데 막 싸운다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의 많은 이슈들 저 일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남이 간다가 항상 고민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일자리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을 만큼 탄탄하게 우리가 뭘 쌓아놓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포텐셜을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실제 뭘 주머니에 더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건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다못해 노인 신경심리 검사 얘기할 때 저 신경심리 검사 다 우리가 만든 건데 누가 가서 하는 겁니까? 라고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많은 신경심리 검사 우리가 안 만들어 오거든요. 뭐 되게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임상심리학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든든하게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잘 잡혀있지 않다 이 나라에. 그리고 정말 저들이 해야 돼라는 정도의 리스펙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비례지능 검사가 나오면서 지능 검사라는 말이 도입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근간이 된 건 지능 이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능 이론이 있었고 스피어만이 심지어는 그런 지능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관계수 같은 것들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관계수를 점수화해서 무언가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다 기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지능 검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되게 인상적인 가장 수염이 멋있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입니다. 한국 남자는 저런 거 하면 참 우질해 보일 거예요. 자, 비내 지능 검사가 생기게 된 계기를 보면 심리학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이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쌓여있는 심리학적인 우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심리학으로서의 탄탄한 능력이 이미 우리 본진에 갖춰져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건 당시에 프랑스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프로젝트가 정말 어이없고 뜬금없는 과제였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의 과제는 교육청에서 우리 공교육하니까 공교육 못 따라오는 스페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애들, 말이 좋아 스페셜이지 우리말로 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애들이잖아요. 그냥 무언가 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낼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기존에 그런 도구라고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학교 시험 성적이 낮은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켜도 따라올 수 없는 애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다 보면 요구사항 같은 것들, 특히 아마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너무 해맑게 되게 하기 힘든 주제를 떡하니 던져놓고 이거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배운 게 있고 하던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사회에서 우리를 막 불러서 요구할 때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해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비례도 입장이 똑같았을 거다. 그 전까지 지능이라는 건 가설적으로 개념만 존재하는 거지 검사 일개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근데 비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비내의 대학원 제자였던 시몬이 거의 다 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그냥 시몬아 불러서 내가 거제다. 올해 안에 지능검사 만들면 된다. 되겠지? 뭐 이렇게 나갔겠죠. 흐름이. 충분히 이루어진 자가 가능해요. 중요한 건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심리학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랩의 리더가 교수님이 생각해야 될 건 무언가가 아직 잘 안 돼 있을 땐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안 돼 있는 거면 대부분의 위대한 검사들은 아무 기반이 없을 때 만들어졌어요. 정말 근본 없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체계가 잘 잡혀 있을 때 만든 검사치고 쓰이는 게 없어요. 실제 근본이 없었지만 이걸 만들었어야 됐던 이유는 실제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아무도 연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눈에 잡히지 않는 가설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에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구현하는 전공이 심리학 말고 어딨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에서 과제를 다른 분야분들이 요청을 하셔도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죠. 만들면 됩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박사와 석사과정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하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만들어질 거거든요. 비내가 생각해 준 건 그런 거죠. 지능지수를 어떻게 내 그러면 연령대를 산 사람한테 그 연령대의 평균 수행 대비 얘가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를 비율로 계산해서 100만 곱하면 지능지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만들어 마시모마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신홍 씨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벌린 비내 씨가 이렇게 영원히 명예의 전당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는 심리평가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뭔가 근본 없이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무언가를 정말 심리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사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 너무 우리 타성에 젖어 있어요. 당연히 그냥 심리검사는 종합심리검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도 계속 저것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했었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의 그 근본 없는 요구,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럴듯한 답을 기존에 있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이게 임상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주변에 기초심리학자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 많은 이론 체계를 가지고 어디선가 사회의 요구가 오면 그거를 딱 그들의 요구에 맞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응용심리학이고 이것에 대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 왜 우리에게 적절한 학자로서의 대우, 그 정도의 퀄리티에 맞는 대우나 급여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를 사실 요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가 어디 가서 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으로서 다른 직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임금을 달라. 그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사실. 애초에 심리학자가 그게 꼭 퀄리티의 무언가 직업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졌던 이유는 애초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어떤 검사나 상담을 한 번 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건 별로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인용 지능검사도 탄생했죠. 바로 웩슬러 지능검사예요. 웩슬러의 지능검사도 참 어렵게 만들어보긴 하지만 어쨌든 비내가 지능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완하면 됐었으니까 웩슬러는 훨씬 쉬운 길을 간 건 틀림없죠. 실제로도 웩슬러의 언어성 지능검사는 거의 비내 지능검사 상당 부분 모토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현상을 조금 반영한 거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문맹이 상당히 높고 프랑스는 불어를 못하면 아예 국민 시민권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문맹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언어성 검사 하나면 충분히 다 통용이 되는 나라지만 미국은 코리안타운에 살면 영어를 한 줄도 못해도 되거든요.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코리안타운을 딱 가면 영어가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다 한국집, 떡볶이집, 냉면, 평양냉면, 한국냉면, 갈비집, 심지어 온갖 게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뚜레쥬도 있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한국 할머니 아저씨들 다 다니고 아침에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설렁탕집 가서 해장하고 막 이런 문화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문화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라에서는 영어를 못해도 풀 수 있는 지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웩슬러는 여기다 동작성 지능이라는 걸 추가하게 되죠.
사실은 퍼포먼스 IQ이기 때문에 이걸 동작성 지능이라고 번역을 한 건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행성 지능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추가돼요. 이것도 되게 흔쾌하게 되게 쉽게 결정되는 아미베타에서 출발이 된 건데 그냥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 어떡하죠? 그럼 뭐 다른 도구 몇 개 쓰죠. 이 도구가 선정된데 대단한 이론적 배경이 또한 있지 않아요. 그냥 개발하신 분들이 빨리 몇 개 모아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아직 시작 안 된 일이면 내가 뭘 만들어도 일단 내가 한 것이 가장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라는 좀 기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마 웨슬러도 설마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지능을 잴 거다라고 상상 못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성능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쓰니까 계속 쓰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지능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 선배님 몇 분은 한국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지능 검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럼 뭐예요? 서로 숫자가 다를 텐데. 그러면 이미 세계의 98%가 쓰는 검사를 버리고 누가 한국 걸 쓰진 않을 거잖아요. 되게 이런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데 웨슬러 검사에 되게 강점이 있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 지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웨슬러 지능 검사가 압도적으로 시장 마켓 시어가 크고요. 비례 검사가 그거보다 좀 상당히 적은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고 둘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경쟁을 하면서 지능 검사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심리 검사라고 생각하는 건 근데 인지 검사가 아니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심리 측정 이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심리 측정 이론의 아버지다라고 하시는 분은 보통 잭스 맥킨 칸텔을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자기 논문에 처음으로 멘탈 테스트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심리 검사의 아버지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이콜로지컬 테스트가 아니고 멘탈 테스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 조금 특이한 거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칸텔이 생각했던 심리 검사는 MMPI나 BDI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전혀. 심리학은 처음부터 인간의 기능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능 검사가 왜 출연했는지 봐도 알 수 있죠. 심리학은 처음부터 계속 인간의 펑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칸텔이 생각했던 멘탈 테스트는 리액션 타임, 메모리, 퍼셉션 이런 걸 재는 검사들이었어요. 결코 디프레션이나 무슨 셀프 이스팀이나 이런 걸 재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유래되지 않았어요. 이런 개념들은 다른 쪽에서 필요에 따라 조금씩 이주돼서 들어온 거지 원래 심리 검사의 개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 심리 검사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테스트 디벨롭먼트 책이나 이런 이론들을 봐도 사실은 이런 형태의 검사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 난이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거의 다 사실 이런 걸 위한 거지 우리가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심리학자들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측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있지만 성격엔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심리검사는 당연히 어떤 설문지 형태의 뭘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마치 심리학의 되게 본질적인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심리학의 본질하고 정말 멀었던 별로 관련 있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인지검사예요. 인지 혹은 다른 형태 수행을 재는 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죠. 임상심리학자는 현재까지 하는 역할은 오직 인지기능을 재는, 지능을 재해주는 지능에 대한 검사를 개발하고 지능을 측정해서 이 지능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무슨 뭐 성격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애초에 심리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던 거죠. 이런 논의를 이 시기에 했던 영역은 심리학이 아니죠. 정신의학이 있었어요.
사이코다이나믹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석하고 치료를 하던 분들이 주로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이라는 걸 재는 검사는 심리학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1921년에 세계 최초의 성격 검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 해리자고에서 탄생을 합니다. 로샤는 뭐 보통 노벨